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강의 계획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은 많이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힘들죠. 100점을 오전부터 치고 우리 또 이제 밤 10시까지 여러분들 이제 치시려니까 힘든데 6주만 참으면 돼요. 6주만. 그래서 우리 6주만 같이 이제 참으라고 하면서 문제는 또 어렵게 내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렵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시험 가서 쉬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는 또 이제 잘 써야 되잖아요. 잘 써야 되니까 같이 남은 기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디데이가 아까 이제 보니까 63일 남았더라고요. 벌써. 정말 얼마 안 남았죠? 4시간 지나면 62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60일이다. 4시간 지나면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데 네, 4시간만 지나면 62일이 되고 이제 좀 있으면 55일로 네, 카운트다운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제 인사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험에서 너무 완벽주의를 바라지 말자. 완벽주의를 바라지 말고요. 시험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현타 온다 아까도 이제 현타 오신다라고 말씀 주시고 인사 관리 때도 거의 이제 막 나 지금 좌절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완벽주의가 이제 당연히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시험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6주를 버텨야 돼요. 6주를 같이 버텨야 되는데 너무 그게 현타 오더라도 너무 그런 거에 막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완벽하게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이 8월 30일과 31일 이렇게 이제 시험 일정이 있는데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시험까지 막 자신감에 넘쳐서 완벽하다? 떨어질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왜 이렇게 막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 완벽주의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내가 뭐 이 시험이 간절하고 너무나도 붙고 싶고 열심히 했으면 불안한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시험 때까지 모든 주제를 막 다 A급으로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어. 이런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불안전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제 100%막 다 기계처럼 다 암기해가지고 현주를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부족한 게 당연하다. 완벽할 수가 없다. 어쨌든 우리가 인지 능력의 한계도 있고 제한대합리성 사이먼의 이론에 따르면 인지 능력의 한계도 있고 시간의 한계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 조건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완벽하다라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실수해요. 실수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하고 이제 배우는 자세로 남은 기간을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3일이 남았는데 나는 완벽하다. 나는 너무 완벽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배울 게 없다. 나는 이제 인사에 통달했고 이제 경제에 통달한 사람이라서 나는 어떤 주제가 나와도 잘 쓴다.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배우는 시기다. 배우는 시기로 남은 기간을 좀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인사 때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저 경주 새롭게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조직 관리에 있어서 우리 인사도 마찬가지 기업 경영이나 조직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주장하는 접근법,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는 몸을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자라고 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테일러식으로 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테일러식의 기계적 접근으로 여러분들이 수험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결론만 말하면 난 기계다. 나는 기계다. 기계고 공부를 하는 기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테일러랑 반대되는 접근이 아까도 웨이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거 또 막
때는 이제 저 아는 친구는 꼭 그 모의고사 다 끝나면 술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는 형이랑.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인간관계를 추구해야 돼. 아, 난 사회적 동물이야. 아니에요. 경제적 동물이고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제적 동물도 아니고 기계다. 기계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2기 끝나고는 설명드렸었는데 12시간에서 14시간은 하루 순공부 시간 채우셔야 된다. 잠자고 딱 공부하세요. 잠자는 거 빼고 60 몇일 금방 가요. 정말 정말 금방 가고 여러분들이 언제 후회하는 줄 아세요? 내가 통제 불가능한 것을 놓쳐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좀만 더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놓쳐서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친다라는 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이제 시간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수험생이 놓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쓰셔야 되고 전략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63일이 남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지식을 막 투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새로운 지식을 투입하기보다는 새로운 개념, 이제 경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 이나 뭐 이론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를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인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연관되는 부분을 가지고 오겠지만 경조는 좀 브리타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리타스러운 게 있으니까 다양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프린트 보면 아시겠지만 좀 다 거의 이제 우리 책에 있는 이론도 있는데 조금 새로운 이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창희 교수님 책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임창희 교수님 책에서 이제 작년에 개정된 책인데 좀 새롭게 추가된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새로운 이론들 위주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용어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또 막상 시험에 나오면 처음 본 용어라서 당황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이제 10분 쉬고 설명드리고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게 테일러식으로 접근하라는 게 테일러의 목적이 뭐죠?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합리, 효율이잖아요. 합리와 효율을 여러분들이 추구를 하셔야 된다. 경조를 막 여러분들이 뭔가 막 뭐랄까 그 키워드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쓰면서 하면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두 문자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인사도 마찬가지지만. 두 문자를 가지고 내가 문장으로 현출을 하면서 어느 키워드가 이게 현출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기한 게 계속 놓친 부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포스트잇으로 좀 표시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암기가 안 되는 거, 내가 잘 현출이 안 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표시하면서 회독을 늘리는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많이 보셔야 돼요. 특히 이게 어쨌든 인사든 경조든 여러분들이 글로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과학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완벽하게 뭐 수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암기해가지고 푸는 게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험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글로 논술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런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현출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최대한 체크해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떠올려 하셔야 돼요. 근데 떠올리지 않잖아요.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표시하면서 시험 이제 임박해서는 그 표시한 부분만 보는 거거든요.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한 걸 굳이 또 막 보실 필요는 없고 내가 정말 막 잘 완벽하게 암기한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가볍게 넘어가는 거고 암기가 안 되는 거. 정말 내가 죽어도 암기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현출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계속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현출을 하시되 뭔가 내가 암기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거를 표시하세요. 암기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시험 전에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암기가 안 되고 현출이 안 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정말 끝까지 봤거든요. 그 직전까지도 보고
근데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시험 직전에 본 게 거의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밥 먹을 거의 이제 여러분들 빵 먹을 거예요. 이제 빵 먹으면서 이제 보면 계속 보세요. 뭐라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누가 더 많이 보냐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주제만 보진 않겠죠. 그래도 시험 직전에 본 주제만 해도 한 3, 40개 될 거예요. 그래서 그 3, 40개를 보면서 그 3, 40개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시간을 뭐 아무리 뭐 이동 시간에도 여러분 노래 듣고 있을 거예요. 계속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합쳐서 이동 시간이랑 그 쉬는 시간 이런 거 다 진짜 다 끌어다 모아서 볼 수 있는 주제가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30개는 봤어요. 그런 시간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택시에서도 봤고 그 이제 그 시험 시작하기 전에도 봤고 거기 택시에서 근데 본 게 하나 나왔고요. 변혁적 리더십이 나왔고 그 조직 변화를 시험 직전에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전 진짜 운이 좋았던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통제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거에 너무 그거 하지 마. 왜냐면 그게 진짜 안 헤어졌거든요, 저는. 그게 안 헤어져가지고. 시험 전에 내가 안 헤어지는 주제 30개만 보자 이러고 이제 30개 딱 보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30개 중에 2개 나왔으니까 정말 대박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대박을 노리라는 말씀은 아니고 안 헤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안 헤어지는 게 분명히 있고 그거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특기를 보는 것도 좋고 물론 제 이제 작년 수강생분이죠. 작년 수강생분이 이제 그 작년에 국제화를 제가 그때 막 특이로 알려줬어요. 그런데 원래는 포기를 하고 올려다가 그 시험 직전에 하도 국제화 내가 제가 막 이렇게 국제화 나온다 해가지고 정말 그냥 봤대요. 봤는데 국제화가 나와서 아 이거는 내가 끝까지 봐야겠다. 원래는 첫째 날까지 보고 나오려고 했다가 둘째 날까지 시험 다 치르고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제화를 직전에 보고 바로 쓰셔가지고 63점인가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직전에 본 게 사실은 대박이긴 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전에 본 거를 조금 이제 많이 하시려면 회독을 늘리셔야 돼요. 회독을. 그래서 직전에 본 게 많아야 돼요. 직전에 본 게. 그래서 이제 회독을 늘리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안 헤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잘 안 헤어지는 부분 위주로 체크해서 들어가시는 거지. 제가 특이라고 강조한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자다 깨도 막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이해 것들 있잖아요. 좀 뭐 B급 이런 거 아니면 시험에 출제 안 한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따로 체크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것들 지금부터 체크하세요. 경조는 정말 필요해요. 경조는 제 인사는 이렇게까지 설명 안 했잖아요. 근데 경조는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분하는 작업.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 있는 1부터 그 순서대로 보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은 주제별로 잘 암기가 되는 거, 암기가 안 되는 거. 이거를 좀 구분해가지고 암기가 안 되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인풋을 하셔야 돼요. 계속 이제 인풋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경조도 문제 어렵게 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근데 경조는 인사만큼은 아니에요. 인사만큼 뭐 응용력이 막 대단하게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논리력. 어쨌든 경조도 학문이거든요.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요새 문제 트렌드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개념을 던지고 이 둘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대한 종속변수의 개념을 많이 이제 아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 둘의 관계를 누가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느냐. 이게 저는 시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붙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를 키워야 문제가 쉽거든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소설을 써도 제대로 쓰려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소설을 써야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을 하시니까 조금 이제 남은 시간은 일단은 제 수업의 목적은 그 논리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모토 자체는 기계적으로 뭔가 이제 해가지고 계속 현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건 근데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단문형은 혼자 할 수 있잖아요. 혼자 이제 충분히 암기한 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 남은 6주 동안 배울 거는 그런 이제 응용력이라든지 논리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시간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맞고요.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너무 그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물론 지금 시험을 못 보면 내가 그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멘붕 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올 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경험 있으시면 알겠지만 지금 2페이지잖아요. 경조가 이렇게까지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하는 거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100분 이제 진행을 하고 수업을 들어가게 될 건데 일단 이제 오늘은 없고 지난 시간 채점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당일에 본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프린트를 드릴 건데 인사노무 관리는 제가 관련 주제를 드리지만 경조 자체는 좀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새로운 거 위주로 이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쉬워요.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위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기부터는 100점 분량 실제 시험 분량이죠. 실전 시험과 동일한 형식의 모의고사로 이제 보게 될 예정이고 형식은 동일하지만 난이도는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웠어요. 제가 봐도. 중상이에요, 중상. 중상의 문제를 볼 건데 우리가 이 중상이 보는 중상으로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냐? 휴리스틱스 중에 고착과 조정 오류 있잖아요. 고착과 조정 오류가 뭐죠? 최초에 제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활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오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상으로 보는 이유는 앵커를 여기로 잡아야 된다. 모의고사 앵커는 중상입니다. 중상이 앵커가 되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보면 이렇게 시험이 쉬웠어? 뭐 시간이 남으면 남아도 써야 돼요. 시간이 남아도 써야 되는데 정말 쉽네. 이렇게까지 느끼는 게 이제 저의 목표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이제 쉬울 거예요. 이제 쉬울 거라서 우리가 정말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단문형 문제로 나오고 묻는 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사례, 응용, 좀 논리적 부분이 많이 요구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하는 시기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물론 우리가 모의고사 푸는 과정에서 잘 풀어가지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과정도 중요한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실점처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저가 여기 썼듯이 제 이제 모토가 역량주의예요. 역량주의. 여러분들이 결국은 실력을 향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늘리려면 어렵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준비하면 분명히 실력이 늘게 됩니다. 저는 정말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면 더 잘 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보세요. 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모의고사잖아요. 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너그럽게 얘기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은데 포인트는 모의고사에서 몰랐는데 실전에서 못 쓴다? 이거는 의도적이다. 실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의고사 때 몰라도 돼요. 모의고사 때는 실수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모르는 주제가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실전처럼 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모르는 주제가 나오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개선해서 반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전 시험장에서는. 실수를 모의고사 했는데 실전 시험장 가서 또 실수를 한다? 그거는 의도예요. 의도. 여러분들이 실수를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해서요. 나는 잘 봤고 여러분들이 1등하면 좋을 것 같죠. 모의고사에서. 오히려 1등에서 더 불안한 사람 전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대학반도 있고 1등도 했고 난 잘하는 사람이야. 난 계속 잘해야 돼. 하고 난 이미 잘해. 나는 더 나아갈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너무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만이에요. 제가 보기엔 자만이고
모의고사에서 잘 보는 게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개선을 목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객관식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부족해요. as to be 간의 차이가 있다.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배움의 시기. 우리 숙련지향 성향, 우리 목표 설정 이론에서 숙련지향도 있고 성과지향도 있는데, 성과지향은 일단 내려놓으시고 숙련지향으로 조금 여러분들 글 쓰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 있잖아요. 그 부족한 점을 알아가는 시기로 이제 GS 3기를 저는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로 GS 3기 문제를 냈고요.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제 미리 대비하고 오시면 되고, 물론 시험은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치셔야 돼요. 그래서 막 대충 쳐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남은 1분, 남은 1초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의 답안지를 제출하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한 점을 이제 파악을 하셔서 보완을 해서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완벽한 답안지를 쓰는 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해야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렵게 하는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면 늘 수 있습니다. 전 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역량주의로 간다라는 거고, 이 성과는 능력과 동기부여의 함수다. 성과주의가 동기부여고 역량주의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주의는 혼자 하시고 우리는 수업에서는 역량주의를 통해서 특히 이제 글쓰기 역량을 키우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이 취지가 GS 3기 취지가 실전 모의고사거든요. 실전 중에서도 완전 동일하게 보는 거잖아요. 100점 모의고사를. 그래서 그 100점 모의고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잘 써도 있습니다.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GS 3기를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데, A 받았다라고 해서 너무 막 기분 좋아하지 말고 1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C 받았다고 해서 너무 또 슬퍼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점수가 아니다. 1등 하면 뭐가 좋냐, 이제 100점 맞으면 뭐가 좋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능력 정보가 중요하다.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깨우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GS 3기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노동, 행정 또 여러분들이 계속 부족한 점을 알아가면서 이게 발전이 되는 거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부족한 점을 내가 깨닫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완벽한데 뭐 어떻게 성장이 돼요? 나는 항상 뭐 100점 맞고 난 모의고사 1등이고 나는 그냥 기존의 것만 잘하면 돼. 이러면 혼자 하면 돼요. 혼자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를 해서 시간 내가지고 열심히 듣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선을 위해서는 조금 보완하고 부족한 점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스스로 좀 이렇게 스스로 깨달으면서 모르는 주제가 나오더라도 최대한 응용해서 쓸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러 번 연습하고 어렵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양한 자료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점검을 해보라고 이제 나온 거고, 결국은 이제 인사도 마찬가지지만 경조는 더 심하죠. 불이타라고 하는 거는 불의의 타격, 급습을 이제 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올 수 있어요. 경조는 생소한 용어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데, 이제 비율상 조금 이제 낮지만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생소한 용어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나갈 예정이니까 브리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사든 경조든 또 100%다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가 없어요. 인사 경조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브리타가 나올 수도 있고, 너무 그 멘탈을 잡으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배운 데에서 다 쓸 수 있는 문제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브리타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 주제만 가지고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인사경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대한 다양한 주제를 활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인사경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쓸지 위주로 남은 기간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GS 3기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고, 오늘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50점을 개인 파트로 냈고요. 이제 개인 파트 중에서도 PJP과 POP과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문제를 푸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문제 트렌드로 됐어요. 개인 직무 적합성 모형에 따르면 개인과 직무가 개인이 직무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직무 만족이 높아지고 개인과 조직의 적합성은 여기 보시면 조직 몰입과 이제 관련이 된다. 이거 지금 제가 어떻게 출제한 거죠? 원인 변수와 독립 변수와의 관계. 이제 원인 변수가 독립 변수고 지금 독립 변수를 제가 뭘로 제시한 거죠? 이걸로 제시한 거죠. PJP과 POP. 그 다음 결과 변수로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로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을 지금 제가 제시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현출해 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경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는 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와의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는 계속 나왔던 출제 경향이에요.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를 조금 체크하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인 변수가 뭐고 결과 변수가 뭔지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 변수가 여기서는 PJP과 POP로 제가 제시한 거고 결과 변수로 제시한 거는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나온 결과 변수가 뭐가 있냐? 직무 만족이에요. 이런 거 개념을 서술하면 매우 좋거든요. 개념 서술했냐 안 했냐 이런 디테일에서 갈려요. 점수는 뭐 대단한 이론을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상태죠. 직무에 대한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 이런 거 쓰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 한 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과 변수 쓰라고 해서 개념까지 쓰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수험생 분들 중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서술하고 가잖아요. 아, 이 친구 뭔가 좀 아는 친구네 하실 거예요. 교수님이 분명. 왜냐하면 이제 개념을 경조는 뭔가 크다 뭐 다르게 차별할 게 없어요. 개념을 누가 더 잘 암기하고 있냐 아니면 누가 더 학문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또 작년에 나온 결과 변수. 직무성과 있죠. 직무성과는 과업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의미하죠. 또 지금 나온 거 조직 몰입 이건 다 알죠.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조직에 대한 애착과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무조건 서술해라. 만약에 종속 변수가 뭔가 여러 가지가 던져질 수 있거든요. 뭐 직무 만족, 뭐 조직 몰입, 조직 시민 행동 이런 식으로 여러 결과 변수를 제시했을 때 개념을 반드시 서술하세요. 개념을. 원인 변수 개념은 웬만하면 서술하거든요. 원인 변수가 이제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결과 변수는 여러분들이 개념 서술을 많이 안 하세요. 많이 놓치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하다. 직무 만족 높아지고 조직 몰입 높아지고 조직 시민 행동 높아지고 이직 결근 낮아지고 그냥 그 결과만 그냥 암기해서 그래요. 결과 변수도 개념을 서술하면 확실히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놓쳐요. 이런 것들을. 이런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미리 잡아주고 가는 것도 답안지 팁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PJP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거 넘버링 하라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게 많으면 PJP라고 하는 거는 개인 특성이 직무에 부합하는 정도다. 그래서 설명하고 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원의 능력과 성격을 관련 이론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팀 직무 능력, 성격,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쓸 게 5가지인데 팀 직무의 특성 일단 우리가 한번 서술을 해볼까요? 팀 직무의 특성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나와야죠. 과업의 상호 의존성이 높다. 과업의 상호 의존성이 높고 또 두 번째는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 이 두 가지만 쓰셔도 돼요.
결국은 팀워크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팀워크 역량.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기준으로 과업의 상호전성이 높은 직무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과 성격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업무의 상호존성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뭐죠? 협력을 해야 돼요. 서로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갈등은 없어야 되는 거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이제 독려를 해서 팀 성과를 제대로 달성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먼저 능력과 관련된 거 세 가지 능력 있죠. 인지적 능력, 감정적, 정서적인 능력, 또 신체적인 능력. 이 세 가지 능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감성지능이겠죠. 감성지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써도 된다. 물론 세 가지 다 써도 돼요. 근데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세 가지 능력, 결국 능력 배운 거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정서적, 신체적, 또 이제 인지적. 그 세 가지 능력을 다 써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정서적인 능력입니다. EQ예요, EQ.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마찰이 없고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줄여야 된다. 갈등과 마찰을 줄이고, 특히 EQ가 중요한 건 뭐죠? 생산적 작업 이런 거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EQ 중요하다. EQ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팀플 할 때는 안 싸우고 잘 으쌰으쌰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답안 적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키워드를 현출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EQ가 중요한 이유는 생산적 작업 행동 중에서도 생산적 작업 행동 중에서 뭐와 관련이 있죠? 안 싸우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는 행동? 협동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 결국은 협동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거 아니에요. 이런 키워드를 살려서 연출하라는 거예요. 생산적 작업 행동 중에서도 EQ가 있는 직원은 다른 사람과 불필요한 갈등을 이제 막고 이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EQ로 써주시면 되고, 성격은 여러분들 너무나 만만한 거 뭐죠? 빅5죠, 빅5. 빅5로 쓰면 돼요. 근데 빅5로 쓸 때 어떻게 쓰냐? 저 같으면 리더십으로 쓸 것 같아요. 리더십을 좀 활용해서. 왜요? 우리 팀의 특성 중에 중요한 특성 뭐가 있었죠?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자기를 주도해야 되는 거. 공유된 리더십이 있었어요. 공유된 리더십.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활용해가지고 쓰면 좋다라는 거죠. 공유된 리더십을 중요한 이유가 뭐다? 각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리더십에서 이제 특성 이론 중에 빅5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 외향성, 그 다음 성, 계, 친, 안. 이 순서대로 리더십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빅5 특성 이론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성격과 이제 능력이 팀 직무에 필요한 성격 능력 쓰시오라고 했을 때, 일단 성격은 제일 이제 쓰기 좋은 거 빅5로 쓰면서 이제 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이제 공유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팀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제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적인 특성의 순서는 외, 성, 계, 친, 안.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외향성이나 성실성 아니면 뭐 개방성까지 이 세 가지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도적으로 팀원들이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이제 볼게요. 여기까지가 PJP과 이제 관련된 내용이었고, 피오빛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직무를 설계하여 직무 적합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는 오래 남는 것도 중요하다 하면서 개인 조직 적합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죠. 개인 조직 적합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한 뒤 개념 중요성을 설명하고, 개인의 가치관을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구분한 로키치의 이론에 대해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인 조직 적합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공유된 가치, 신뢰, 가치와 신뢰 이런 것들이 기반으로
강한 문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강한 조직 문화. 왜요? 이 강한 조직 문화를 통해서 누구를 선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치관에 적합한 직원을 선발을 해야 강한 조직 문화 형성이 가능하죠. 가치관에 적합한 직원을 선발하고 유지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이 문화적 가치에 맞는 종업원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학자 슈나이더 있었잖아요. 슈나이더의 ASA 이론을 여기서 활용해서 쓰면 좋겠죠. 슈나이더의 ASA 이론. 결국은 슈나이더 주장의 핵심은 뭐죠? 조직의 성격은 구성원의 산물이다. 따라서 조직과 적합한 구성원을 선발해야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슈나이더의 ASA 이론은 POP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이고, 여러분들은 The People Make the Place 그 명언이죠. 그 이제 핵심 명제를 기준으로 가치관에 적합한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조직 문화를 형성해서 조직 몰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성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될 이론이 슈나이더의 이론을 좀 활용해서 쓰면 좋다. 결국은 이제 조직의 문화와 맞는 가치의 직원을 선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해요. 개인 가치와 조직 가치와의 적합성. 조직 가치는 조직 문화, 개인의 가치관은 개인의 가치관. 그래서 이 둘이 맞는 직원을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인사 때도 배웠어요, 이미 여러분. 보시면 개인 조직 적합성과 개인 직무 적합성, 여러분들이 이제 선발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선발에서 이제 직무를 중심으로 한 선발이냐, 이제 조직으로 중심으로 한 선발이냐, 뭐 수식 채용이냐, 대규모 정기 채용이냐, 이런 데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직무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홉스테드에 따른 미국의 개인주의 국가, 미국을 이제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개인 조직 적합성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동양권 집단주의 국가 문화에서 활용되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직무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가치관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홉스테드에 따르면 미국은 개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PJP를 기준으로 특히 1인 1직무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맞는 사람을 선발을 했다라고 인사관리 때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맞는 선발을 했다라는 거는 집단 간의 화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화합.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개인주의 개념이 뭐였죠? 개인주의 개념. 개인주의는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선호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집단주의는 그 반대죠. 집단의 이익을 더 강조하는 거죠. 개인의 이익보다.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단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나라를 의미하고, 집단주의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 이익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집단 이익이 강조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쓰셔야죠. 이건 쓰시겠죠. 잘. 홉스테드 암기한 대로 쓰면 되니까. 근데 각 나라에서 추구하는 적합성과 조직의 관리 방식을 써라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개인주의 나라에서는 PJP이에요. PJP 관리가 이루어진다. 직무 중심에. 그래서 직무 중심의 PJP 관리를 왜 하는 거죠? 직무 만족이죠. 직무 만족. 그래서 결국은 직무 만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쓰시면 돼요. 아니 뭐 내재적 동기, QWL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JBit은 여러분들 성과주의에서도 배우겠지만 성과주의의 기본 단위가 PJBit이고 QWL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성과주의 개념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근로자 참여, 근로자의 보이스, 개인의 보이스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개인의 보이스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측면이 있지만, 미국 같은 개인주의 나라에서는 개인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핵심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탈 안 하고 잘 조직에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모른다. 그럼 우리 인사관리 때 배운 성과주의 내용 있죠. 그거 써도 돼요. 성과주의 기본 철학이 PJP잖아요. 그래서 PJP로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집단주의 갈게요. 집단주의는 POP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조니까 여러분들이 직무 만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쓰시라는 거고, 대표적인 학자 누가 있죠? 허츠버그 있죠. 허츠버그 이론으로 관리 방안 쓰시면 돼요. 허츠버그에 따르면 직무 만족을 위해서는 직무 속의 내재적 동기를 직무 속의 동기 요인을 구축해야 되고, 직무 속의 동기 요인을 구축해야 내재적 만족이 가능하다. 그 방안으로 제시한 게 뭐죠? 직무 충실이잖아요. 그 직무 충실 쓰셔도 됩니다. 집단주의는 일단은 POP이 중요하고, POP를 위해서는 으쌰으쌰 해야 돼요. 응집력도 높여야 되고 신뢰도 중요하다. 이런 거 쓰시면 된다.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과업 성과를 강조하고, 특히 집단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신뢰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 숄서 스포트를 독려한다. 이런 것들 좀 활용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관리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쓰면 되는데, 좀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예요. PJP 같은 경우에는 직무 만족, 뭐 내재적 동기, 성취 욕구 이런 거 위주로 쓰면 좋고, 여기 집단주의 같은 경우에는 POP를 기준으로 응집력, 신뢰 이렇게 여러 이제 개념을 활용해서 써주시는 게 포인트였다라는 얘기고요. 이 문제는 좀 쉬웠죠, 여러분들? 조직 효과성을 이제 정의하고 설명하는 전통적 모형이 뭐죠? 시스템적 관점 모형이었죠. IPO 모델. 그래서 시스템적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조직 효과성 모델을 설명하시오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조직 효과성이 뭐죠? 버나드에 따르면 조직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죠.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 근데 우리 조직 효과성 측정을 할 때 효과성은 독립적인 개념으로 존재한다라고 했나요? 아니었죠.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현실을 하셔야 된다. 조직 효과성이 나오면. 조직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거는 독립된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나 상황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사회가 뭐죠?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죠. 그 사람 내지는 집단이 창출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효과성에 대한 독립적 개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 내지는 집단이 이제 만들어가는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통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IPO 모델을 의미하고, IPO 모델은 환경에서 자원을 투입하는 거, 또 그 자원을 투입해서 내부 과정의 효율성을 통해서 효율적인 과정으로 생산하는 거, 그 다음 환경의 니즈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뭔가 키워드가 달라요. 일단 인풋은 자원을 획득해야 돼요. 조직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해야 되고요. 프로세스는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소 자원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건 뭐다? 내부 과정의 효율성이다. 내부 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아웃풋은 제품과 서비스를 환경에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측면을 보게 되는 거다. 근데 이렇게 되고 이제 환경에 내보내는데, 환경에서의 피드백을 받는 이 부분까지 제가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이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서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서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법, 이해적 관계자 접근법이잖아요. 이해관계자 접근법 제가 둘 다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전통적 모형과 현대적 모형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 책에는 현대적 모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피드백이 뭐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피드백의 부분은 이해관계자 접근법이에요. 이해관계자 접근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전통적 모형으로 4가지 쓰라고 나온다. 그럼 이거 쓰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시스템적 접근에도 포함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는 현대적 접근, 통합적 접근으로 구분하고 있죠. 통합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속하는 부분이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전통적 모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통적 모형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썼고요. 중요한 거는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시스템적 모형, 전통적 모형의 한계가 뭐죠?
조직 효과성을 측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측면만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등장하게 된 게 현대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 현대적인 관점으로 통합적 관점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라는 점을 결론으로 쓰면 좋아요. 결론으로. 그래서 결론으로는 경쟁적이고 상충되는 여러 가지 목표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현대적 모형으로서 경쟁 가치 모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으로 이 한계를 논하시는 거예요. 전통적 모형의 한계를 논하시면서 한계를 논하시고 조직의 관리 방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죠? 현대적 접근법으로 통합적 접근법이 있다. 이제 경쟁가치 모형이 있다. 요 정도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25점이기 때문에 4-5줄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문제 좀 어려웠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 공장 관련된 그 이제 HR 잡지를 보다가 이제 거기서 이 문제점을 이제 보고 또 교수님 책 보고 하다가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 발전은 계속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여기 보시면 IT 기술. IT 기술은 정보를 빠른 속도로 검색, 처리,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기술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IT 기술에 대한 개념 현출도 해주셔야 되는데 IT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이 적시 생산 방식을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고 최초로 도입한 게 도요타입니다. 1950년대 도요타가 개발한 방식이다 하면서 이제는 우리 도요타 개발 방식의 핵심이 뭐였죠? 린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린 생산. 린 생산이 뭐였죠? 적은 자원으로 더 큰 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경영 기법을 린 생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린 생산이든 적시 생산 방식이든 추구하는 키워드가 뭐다? 일단은 비용을 절감하고 재고를 절감하고 재고 쌓일 수가 없죠. 풀 접근법이니까. 특히 카이젠을 통한 결함 제거. 이게 왜 카이젠을 통한 결함 제거죠? 카이젠을 통해서 불량률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젠을 통해 불량률 제로 달성하고 결국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들 여러분들이 같이 떠올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요타는 적시 생산 방식의 도입으로 이제 생산 과정에서 낭비를 최소화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장점도 있다. 이게 장점이죠. 생산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서 품질도 개선하고 또 이제 효율성도 극대화하는 여러한 이제 장점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쓰면 좋은 게 우리 책에 있잖아요. 임창희 교수님 책에 있는 풀 접근법을 같이 쓰면 좋다라는 거예요. 풀 접근법은 기업에서 생산을 계획해서 미리 준비해서 재고를 쌓아두는 게 아니고 고객 수요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고객 수요 이거 반드시 써야 돼요. 결국은 풀 접근법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게 네트워크 조직이거든요. 풀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 수요가 있을 때 그에 맞춰서 바로바로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객 수요에 의한 생산이다. 이거를 서술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과잉 생산을 줄여서 비용 낭비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재고가 안 쌓이기 때문에 재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게 그럼 왜 중요한 거냐? 고객이 수요가 들어올 때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고가 아니라 공급업체의 재고를 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공급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공급업체가 제대로 부품을 공급 안 해줘요. 막 이렇게 이상한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업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게 뭐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 간 네트워크 조직 구축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일단 쓰는 것도 중요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변화했다. 저 같으면 이거를 서론으로 쓸 것 같아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변화했는데 특히 우리 기술 발전에 따라 조직 구조 중에서도 규모가 축소됐다. 외주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IT 기술 발전으로 외주를 맡기기가 용이해졌다 하면서 이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하면서 여기 이제 적시 생산 방식에 따른 네트워크 조직을 서술하는데 적시
생산 방식에 이 기본적인 키워드 써야 돼요. 지금 풀 접근법이라든지 린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스마트 공장에서 첨단 기술을 도입한 그 부분 있잖아요. 기술에서 유연성 늘리는 거.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쓰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적시 생산, 린 생산, 풀 접근법 요 정도는 좀 살려서 연출하면 좋은 답안 같아요. 우리 책에 있는 모든 키워드 다 쓰는 건 아니고 요 정도만 이제 기억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써주시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조직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저는 등장 배경을 쓰면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조직의 등장 배경을 쓸 때 반드시 서술해야 될 거 윌리엄슨 이론이죠.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이제 규모와 비용 간의 관계가 있죠. 네트워크 조직은 내부화 비용과 거래 비용을 모두 축소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은 특히 시장 거래를 하는데 뭐를 통해서 시장 거래하는 거죠? 신뢰를 형성해서 그 시장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윌리엄슨 같은 경우에는 마켓이라는 시장 거래와 하이라키라는 조직을 형성하는 거는 서로 대체적인 거래 양식이다. 근데 마켓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생길 수 있고 하이라키를 설정하게 되면 내부화 비용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둘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용이해졌다라는 거죠? ICT 발전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더 용이하게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 이거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거 뭐 공지나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활용해서 쓰면 되죠. 협력 역할 이런 거 이제 활용해서 쓰면 되는 거고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해서 논하시오는 결국 네트워크 조직에서 중요한 거는 외부 네트워크 써야 되겠죠. 협력 외부 네트워크 모듈 기업이라든지 그 전략적 제휴 그 내용 그 두 가지 쓰면서 전략적 제휴든 모듈 기업이든 중요한 게 뭐예요? 외부 네트워크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제대로 형성해야 되죠. 그래서 신뢰를 만들어야 되고 특히 갈등 해결 만약 갈등이 일어났다 협력 업체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협상 방식에 있어서 배분적 협상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통합적 협상해야 되고 이러한 다양한 내용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정보 공유를 활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간 소통을 늘려야 된다. 이러한 이제 다양한 내용들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의 조직의 활용 방안은 조직의 관리 방안으로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신뢰를 조성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네트워크 조직의 운영 시 주의사항도 마무리 적어주시면 돼요. 특히 네트워크 조직 운영할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었죠?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관리였잖아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 신뢰를 유지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서로에 대한 감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뭐 감시한다라고 해서 잘하나 못하나 통제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정보에 대한 교환이 중요하다. 정보 교환을 위해서 오늘 우리 인사대표 노낙하 교수의 상호작용의 바 있죠. 공간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지식 공유하고 특히 정보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죠. 마무리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쓰라는 건 아니고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제 여기서의 시사점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네트워크 조직 쓰라는 거였고 네트워크 조직을 쓰라는데 제가 이것과 연관지어서 서술을 한 거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에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린 생산이라든지 풀 접근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포인트는 고객 주문에 대한 유연성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 계속 제가 설명드리죠. 상호존성이 높고 유연성이 높고 이게 스마트 공장 기술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유연성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시장 요구에 바로바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 요구에 바로바로 대응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 조직에 미리 재고를 쌓은 게 아니잖아요. 주문 생산해야 되는 거니까 바로바로 이제 요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기적 조직 구조를 이제 구축을 한 상황이고 외조화를 통해서 또 이제 유기적 조직 구조에서 외조화를 한 상황에서 바로바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좀 어려웠나요? 어땠어요? 논리 잡는 게 포인트였어요. 논리를 잡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만 조금 잘 잡아서 소수를 했으면 괜찮은 문제가
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논리 잡는 거 쉬워요. 그 보시면 일단 서론에 아까 서론에 쓰라는 거 뭐죠? 아, 상황이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 기술 규모 뭔가 막 나왔어요. 상황 변수가. 그러면 상황이론 쓰세요. 상황이론에 따르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라고요? 애자일 조직 구조. 결국 이제 바로바로 신속하고 민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 조직에 따라 조직 구조는 일단은 규모가 축소된다라는 거고 네트워크 조직이 나왔기 때문에 외주로 쓰시면 돼요. 외주를 통해서 규모를 축소한다. 특히 핵심 업무만 남겨두고 비핵심 업무는 아웃소싱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서론에서 쓰고 두 번째는 둘 다 쓰면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적시 생산과 여기 이제 네트워크 조직 둘 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시 생산 방식에 따라서 네트워크 조직이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쓰면 돼요. 하면서 첫 번째로 이 부분 다양하게 서술하라는 거죠. 풀 접근법, 뭐 린 생산 이런 것도 활용해가지고 서술하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조직 쓰는데 등장 배경으로 윌리엄스 쓰라는 거고 개념 여러분들 배운 대로 쓰면 되고 유형에서 반드시 다 쓸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쓰려면 쓸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문제와 관련된 유형만 쓰면 됩니다. 지금 내부 네트워크 하자는 거예요. 아웃소싱 해가지고 외부 네트워크 하자는 거예요. 외부 네트워크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쓰면 되고 세 번째 협력적 관계 왜 구축하게 되냐 그 내용을 여기서 써주시면 됩니다.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동기와 관리 방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네트워크 조직 운영 시 주의사항 마지막에 솔루션 아까 말씀드린 뭐 신뢰 정보 공유 아니면 인적 자본 내지는 사회적 자본 이런 거 다양한 키워드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 활용해서 관련 이론 적어서 마지막 마무리는 4-5줄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시험 치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10분 쉬고 해설지 보고 추가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